엄마, 이제 정말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창밖 통영 바다만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죠. 저도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장 찍으세요. 민수가 영희의 손목을 거칠게 비틀며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니까요. 영희는 도장을 꽉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미정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도장 당장 내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사는 72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박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 통영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남 통영시 항남동, 파도 소리가 늘 들려오는 오래된 한옥에서 박영희는 72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종수와 함께 중앙시장 근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죠. 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왔어요.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고 가끔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통영 무전동 아파트에서 조선소에 다니며 살고 있었고, 둘째 민호는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민수는 조선소 자재관리팀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업계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미정은 결혼 전까지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맞벌이라 자주 못 도와드리잖아요. 요양원이면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고. 미정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늘 영희가 혼자 사는 이 큰 집을 부러워했어요. 무전동 아파트는 대출로 산 것이라 매달 이자를 내느라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종수가 그리워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양원이라니,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좋은데, 아버지랑 평생 살던 집인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온갖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민수와 민호가 어릴 때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종수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평온한 저녁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시간들. 어머니, 이 집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지붕도 새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민수는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나중에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였는데 엄마 손을 꼭 잡고 커서 엄마 잘해드릴게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로서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는 이웃도 거의 없잖아요.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어요. 미정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양원 견학도 다녀왔는데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3인실이지만 깨끗하고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해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나오고 하지만 영희는 느꼈습니다. 이들이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정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도 가짜 같았고 민수의 눈빛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을 떠밀어내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요양원비는 얼마나 하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우리가 절반은 낼 테니까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40만 원만 내시면 돼요. 미정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계산해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이 한 달에 45만 원인데 그중 40만 원을 요양원비로 내고 나면 용돈으로 쓸 돈은 고작 5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영희가 말하자 미정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혼자 버티시려고요? 우리도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희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한다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이 집에 계속 있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에서 불리해질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미정이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통영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들이 달빛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종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종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척 따랐거든요. 특히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추억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종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식 곁에서 손주들 웃음소리나 들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던 소박한 꿈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요양원.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짐은 저희가 다 싸드릴게요. 미정이 영희의 방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요양원에서 다 제공하니까요. 영희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이 옷장은. 어머니, 요양원에 옷장이 어디 있어요? 간단한 옷 몇 벌만 가져가세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버려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전 영희는 결국 아들 내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양원 입소를 승낙했습니다. 밤마다 미정이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라며 다그쳤고 민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영희는 아들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통영 광도면 언덕 위에 자리한 평안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건물 외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독약과 섞인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어서 마치 감옥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침실이에요. 요양원 직원이 안내한 방은 3인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3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던 두 할머니는 영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이쪽이고요. 개인 사물함은 여기예요. 귀중품은 맡기시는 게 좋아요. 직원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와 미정은 영희의 짐을 대충 사물함에 넣어두고는 곧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볼게요. 미정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영희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민수야, 정말 가야 하니? 영희가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아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영희는 처음으로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차가운 밥에 짠 국, 그리고 시래기나물이 전부였어요. 집에서 직접 끓여 먹던 따뜻한 미역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송정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정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영희가 말하자 정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한 달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명절에만, 나중에는 아예 안 와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신음소리, 복도를 돌아다니는 직원들의 발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새벽 3시쯤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린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사무실 새로 온 할머니, 가족들이 면회비를 3개월치 미리 냈다면서요? 그러게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한 달씩 끊어서 내는데. 간병인들의 대화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개월치 면회비를 미리 냈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여기에 맡겨두고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의 고통스러운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강제로 기상해서 체조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고 종수의 사진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했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통영 바다가 그리웠고 종수와 함께했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왜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갔을까? 영희는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한 일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지만 벌써 열흘이 지나도록 민수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요양원 생활 2주째, 영희는 같은 방을 쓰는 김복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들이 자주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은 진짜 우리를 걱정해서 여기 보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죠. 복순 할머니의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들렸어요. 엄마가 집에 가고 싶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세요. 우리도 바빠서. 민수야, 제발.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버려진 거구나. 그 순간 영희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혹시 박영희 할머니 맞으세요? 요양원 복도에서 한 젊은 남자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희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훈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수와 미정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매일 현관 쪽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가끔 잘 지내시냐는 형식적인 안부 문자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정지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통영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법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혹시 영희 할머니 친정 오빠가 박철수 씨 맞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인데 어떻게 아세요? 영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와 철수 할아버지가 절친한 사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는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평생 동생을 아껴주던 다정한 오빠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영희 할머니 남편분이 뭔가 중요한 걸 남겨뒀다고.
지훈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혹시 할머니 성함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훈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부동산이요? 집 말고는 없는데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훈의 제안에 영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종수가 부동산을 숨겨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한 번쯤은 확인해 볼 만했어요. 다음 날 지훈은 영희를 데리고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요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훈이 법적 상담이라고 설명하자 직원들이 허락해줬어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는 동안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로 뭔가 나올까봐 떨렸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훈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통영중앙시장 근처 상가 건물 소유자가 박영희 할머니로 되어 있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 주소는 중앙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고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건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년 전에 등기가 되어 있네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모르게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는 종수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에 종수는 가끔 영희야, 나중에 힘들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해둬야겠다고 말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생각했는데 정말로 무언가를 준비해뒀던 거였네요. 그런데 할머니, 이 건물 임대료 받고 계시지 않았어요? 지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은 현재 3개 업체에 임대되어 있었고 월 임대료만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관리업체를 통해 종수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종수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큰 재산이에요. 건물 가치만 해도 몇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지훈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분들이 모르고 계실까요? 바로 그때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혹시 이들이 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을 격리시켜 놓고 건물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요? 지훈 씨, 혹시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나요?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민수와 미정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자신을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집 관리 문제를 계속 거론했어요. 혹시 집을 비운 사이에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할머니, 일단 이 건물 관리권을 다시 찾아야 해요. 그리고 밀린 임대료도 받으셔야 하고요.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분들한테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영희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민수와 미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더욱 감시하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포기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비밀로 해주세요. 영희가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온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요양원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자신만의 돈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종수야, 고마워. 정말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영희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영희는 몰랐습니다. 이미 민수와 미정이 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영희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건물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미정의 목소리가 꿀 떨어지듯 달콤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임대료도 저희가 받아서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영희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희가 건물 소유권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소문이 아들 내외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조심했지만 통영은 작은 도시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시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뽑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 변호사와 다니신다면서요? 민수가 요양원에 나타났을 때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냥 법적 상담을 받은 거야. 영희가 대답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건물 말씀이세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이미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가둬둔 거야? 민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가뒀다고. 하지만 그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미정이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민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힘드시면 건물 관리를 도와드리라고. 미정의 거짓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종수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영희가 소리쳤지만 미정은 뻔뻔했어요.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만해. 영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민수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봉사활동을 하러 온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고 영희 편에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미정이 지훈을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영희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 정지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대리인이요? 언제 그런 걸 정했다고.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훈의 차분한 말투에 민수와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쨌든 저희가 가족이니까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죠. 미정이 다시 우겨댔습니다. 어머니 도장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도장을 빼앗아 간 거죠? 지훈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가져간 건 불법입니다. 뭐가 불법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지켜드리는 건데.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켜드린다고요? 그럼 왜 임대료를 어머니께 드리지 않았죠? 지훈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 넘는데 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게 분명했어요. 그건 아버지 계좌가 동결되어 있어서. 민수가 변명했지만 지우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께 알리지 않으셨죠? 소유주는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미정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민수의 눈치를 봤어요. 사실 저희가 아버지 유언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유언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라면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민수와 미정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언서 같은 건 당연히 없었거든요. 어머니, 도장부터 되찾으셔야 해요. 지훈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미정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그럼 왜 그동안 임대료를 숨겼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동안 1억 넘게 나온 돈이 어디 갔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그건 관리비로 쓰였고, 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나가요? 지훈이 추궁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 일이니까 외부인은 끼어들지 마세요. 미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돼. 내 도장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건물 관리도 내가 직접 할 거고.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속였어. 3년 동안 내 돈을 가로챘고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둬뒀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감옥이 무슨.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 그날 이후 민수와 미정은 매일같이 요양원에 찾아와 영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협박으로 압박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도움으로 영희는 도장을 되찾았고 건물 관리권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인 임대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장 찍으세요. 민수가 영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니까요. 영희는 도장을 꽉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해를 끼쳤다고. 미정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도장 당장 내놓으세요. 영희의 손에서 피가 나도록 도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영희가 건물 관리권을 되찾은 지 일주일 후 민수와 미정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영희가 계속 거부하자 이제는 아예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라도 받아야겠어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치매라니,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요즘 행동 보니까 분명히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멀쩡한 집 두고 요양원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변호사랑 다니고. 미정의 말에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이제는 치매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못된 것들이구나.
민수도 아내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이 틀렸나요? 평생 집에서만 살던 분이 갑자기 부동산 관리를 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영희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재산 관리권을 뺏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건물을 자신들 명의로 돌릴 수 있었거든요. 지훈 씨,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희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 절대 혼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지훈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민수와 미정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돈을 주고 영희의 정신 상태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미정이 원장실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없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요양원을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원장도 민수 부부 편에 섰어요. 사실 요양원 입소비를 3개월치나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영희가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인지능력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있고요.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들의 음모를 눈치챘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치매 환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가져온 약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이게 뭔 약이에요? 정신안정제예요. 요즘 많이 불안해하신다고 해서. 영희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둘째 아들 민호를 데리고 나타난 거였어요. 형, 정말 어머니가 이상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는 둘째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민호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내 형이 거짓말하고 있어. 엄마는 정상이야. 영희가 애타게 말했지만 민호는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혹시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남겨둔 건물이 있어. 정말이야. 영희가 간절하게 설명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건물을 숨겨뒀을 리 없어요. 우리 집 형편 어떤지 아시잖아요. 민수가 미리 민호에게 거짓 정보를 준 게 분명했어요. 영희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고 말해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엄마 말을 믿어줘.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호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의 말에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형의 편에 선 거였어요. 그날 밤 영희는 지훈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도와주세요. 이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 내일 당장 요양원에서 나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민수와 미정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미정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집에 갈 거야. 영희가 당당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냉소했어요. 어떤 집이요? 어머니 집은 이미 정리했는데요. 뭐라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집을 정리했어요. 어차피 돌아갈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미정의 말에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집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매매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어요. 어머니 도장도 있으니까 언제든 완료할 수 있고요. 민수가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건 위조야.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영희가 소리쳤지만 이들은 뻔뻔했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 증상이 확실해 보이네요. 미정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민수가 지훈을 밀쳤습니다. 저는 영희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우리가 돌봐야 해요.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영희야,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은 내가 힘들 때 기대라고 남겨둔 거다. 종수의 일기를 읽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아라. 특히 민수한테는. 그 다음 문장을 보고 영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 내 재산을 노릴 게 뻔하다. 종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훈의 도움으로 요양원에서 나온 영희는 임시로 지훈의 사무실 근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민수와 미정이 이미 집 열쇠를 바꿔버렸다고 했어요. 자신의 집인데도 들어갈 수 없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일단 건물부터 직접 보러 가실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소유권자가 직접 나서야 이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통영중앙시장 근처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보는 순간 영희는 종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미용실, 3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었고 모든 곳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 거예요? 영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할머니. 이 건물 전체가 할머니 소유입니다.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을 때 놀라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 박영희 할머니시군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3년째 계좌에 쌓여 있거든요.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천만 원이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돈이 자신의 것이라니. 네, 그런데 중간에 다른 분이 와서 돈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분이요? 네, 김민수 씨라고. 어머니 대신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위임장이 없어서 안 해드렸어요. 영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이미 자신 몰래 돈을 빼내려고 시도했었던 거였습니다. 만약 위임장이 있었다면 1억이 넘는 돈을 모두 가져갔을 거예요. 그분이 언제 왔었나요? 한 6개월 전쯤. 그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자신을 격리시켜 놓고 돈을 빼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종수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썼던 일기였어요. 영희가 혼자 남으면 아이들이 괴롭힐까봐 걱정이다. 종수의 글씨로 적힌 문장을 보며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특히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다. 동생 용돈도 빼앗아 먹고 할머니 세뱃돈도 숨겨서 혼자 썼다. 영희는 그때의 기억이 났어요. 민수가 초등학생일 때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을 동생 몫까지 가져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종수가 단단히 혼냈었는데 큰 재산은 영희 이름으로 해뒀다. 민수가 알면 안 된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종수의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영희야, 아이들이 너를 힘들게 하면 그 건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가라. 종수의 마지막 당부를 읽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영희는 지훈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산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 열쇠부터 바꿨어요. 민수와 미정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할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지훈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정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영희가 집으로 돌아온 걸 안 그날 밤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미정이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우리가 어머니 걱정돼서 온 건데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나가세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영희가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수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영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누군가 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수와 미정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못 알아보세요. 치매에 걸리신 것 같은데. 미정이 경찰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족 간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찰이 중재하려 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민수와 미정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며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미쳤어요.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고 있다고요. 미정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종수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뒀는지.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진작 알고 있었구나. 며칠 후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직접 임대인들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물 소유주 박영희입니다. 카페 사장을 만났을 때 영희는 당당했어요. 아, 할머니시군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임대인들은 영희를 환영했어요. 그동안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영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노모가 아니라 당당한 건물 소유주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와 미정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엄마. 아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너무 늦었어. 건물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낡은 외관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1층에는 작은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종수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남편을 기리는 동시에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영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도 척척 해내고 임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게 종수 덕분이에요. 영희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민수와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랄한 방법을 써왔어요. 영희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아예 법정 싸움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거예요. 가짜 의료 기록까지 만들어서 영희가 치매 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영희가 지훈에게 분개하며 말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증거가 많아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영희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어요. 피신청인은 요양원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갑자기 없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했고, 하지만 지훈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판사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등기부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피신청인이 말한 재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양원에서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미정이 영희에게 도장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냥 도장 찍으세요. 민수가 영희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피신청인의 건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리모델링 계획서, 임대계약서, 모두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73세 노인이 이 정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놀랍군요. 민수와 미정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민수와 미정은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욕심 때문에 정말 미쳤었어요. 1년 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미정도 울먹이며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그만해. 영희가 소리쳤어요. 1년 동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요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수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영희는 돌아섰어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법정 소송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자식들의 배신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영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식들과는 화해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화해요?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년 동안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던 사람들과 무슨 화해를 해요? 민수와 미정은 기자들 앞에서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알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 제발. 민수가 마지막으로 빌어봤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미정아.
이제 우리는 남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73세 할머니, 재산 노린 자식들과 법정 대결에서 승리.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반격. 온 나라가 영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희를 응원했고 민수와 미정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네요. 그래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거예요. 영희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종수가 남겨준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민수와 미정은 그날 이후 통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손가락질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낯선 젊은 여자가 종수 경로당 앞에서 영희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의 딸 김소영이에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손녀딸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께 너무 끔찍한 일을 했어요. 소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저만은 받아주세요. 소영아.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법정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종수 경로당은 통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인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매일 2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영희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송정자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그 할머니였어요. 정자 할머니도 이제 아들이랑 화해하셨다면서요? 영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영희 할머니 사건이 뉴스에 나온 후로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영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소원했던 부모 자식 사이가 화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해요. 책이요? 내 이야기를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버려진 어머니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둘째 아들 민호와의 관계였습니다. 민호는 형과 달리 영희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그때 형편에 서서 영희를 치매 환자 취급했었거든요.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영희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둘째는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희 할머니 계신가요? 영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였어요.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소영이라고 해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어요. 민수의 딸, 자신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소영아, 너 소영이구나.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영은 어릴 때 영희를 무척 따랐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께 그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소영아, 일어나거라. 영희가 손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아버지 편에 섰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해외에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만 들었거든요. 소영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말만 믿고 영희의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말렸을 텐데. 영희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영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해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소영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잖니.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통영에 병원도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경로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영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를 보니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삼촌. 소영이 민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형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민호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형과 달라요. 정말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영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시간이 필요해. 영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 번에 믿기는 어려워.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천히 증명해 보일게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매주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왔고 영희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소영도 통영의료원에 취직해서 할머니 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훈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후 영희는 민호와도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미정과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이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아,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와 민호 삼촌이 있으니까 난 충분해. 75세가 된 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고마워. 영희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종수 경로당에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던 노인이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